소지섭의 액션과 최대훈의 화려한 발차기에 녹 놓고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윤경호의 코믹한 모습에 피식피식 웃게 되는데요. 시청률이 무섭게 나올 정도로 몰입감도 상당합니다. 그러다 주인공 김 부장의 정체성, 이중간첩이 궁금해졌습니다. 이중간첩이라는 말, 드라마에서는 그럴듯한 설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한국에는 이 이름표를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드라마처럼 무사히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건 김 부장이 소속됐던 조직의 실제 이름입니다. HID, 육군 첩보부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육군본부 정보국 공작과가 별도 조직으로 독립하면서 만들어진 부대로 보통은 돼지부대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죠. 돼지부대라고 불린 이유는 이들이 훈련받던 안전가옥이 목장 간판을 달고 위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첩보 요원을 양성하는 비밀 훈련소인데 겉으로는 그냥 시골 어딘가의 목장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겁니다. 이 위장 간판을 목격한 주변 주민들이 이곳을 돼지 키우는 목장 정도로 여겼고 거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돼지부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조차 평범한 걸로 위장해야 했던 부대였다는 것.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은밀한 조직 하나가 세상에는 그냥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여야 했다는 겁니다. 김 부장이 저축은행 부장이라는 얼굴로 자기 정체를 감췄던 것처럼 이 부대 자체가 처음부터 평범함으로 위장하는 걸 숙명으로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부대가 실제로 했던 일이 드라마 속 김 부장이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육군은 1950년 7월 육군본부 정보국 공작과를 발족시켰고 이 조직이 북한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요원들을 양성해 북으로 침투시켰습니다. 규모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부터 1972년 남북 공동성명까지 약 1만 명이 넘는 공작원이 북으로 보내졌고 이 중 7,726명이 실종 처리됐습니다. 절반 넘는 사람들이 돌아오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존재는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이들의 근무 사실 자체를 부정해왔고 2002년이 되어서야 법원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이들의 존재가 인정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조차 반세기 가까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정말로 이중간첩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던 사람도 있었죠. 양명산이라는 인물인데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사업가였습니다. 해방 이후 월남한 그는 1955년부터 대북첩보기관 요원으로 활동하며 대북교역을 담당했는데 실제로는 이중간첩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1956년 북한 정권의 자금을 정치인 조봉암에게 전달한 혐의로 체포됐고 1958년에는 조봉암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이중간첩이라는 신분 때문에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죠. 임무를 수행했던 방식도 드라마보다 훨씬 원초적입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물자를 직접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법까지 훈련받았고 휴대전화 대신 라디오로 교신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정체가 발각되는 순간 목숨이 끝나는 일이었으니 통신수단 하나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던 겁니다. 김 부장이 투지폰을 들고 다니는 설정도 이런 습관을 반영한 거겠죠. 그리고 그때 떠돌던 이야기 중 하나가 있어요. 임무를 3차례 이상 수행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이중간첩으로 의심받아 처형당했다는 소문이죠.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되는 세계. 임무에 실패해도 죽고 너무 여러 번 성공해서 돌아와도 의심받는 세계. 김 부장이 66번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느꼈을 부채감이 허구가 아니라 이런 현실을 위해 세워진 감정이라는 걸 알면 이 캐릭터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터뷰에 나선 전직 HID 요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1983년 부산 다대포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최전선에 투입돼 간첩을 생포했던 한 요원은 사건 이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작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그 사실을 40년간 혼자 삼키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김 부장이 저축은행 부장이라는 얼굴로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살았던 것처럼요. 드라마는 이 모든 걸 액션과 반전으로 포장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포장을 걷어내면 실제로 이런 이름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코드네임 뒤에 진짜 이름이 있었다는 것. 어쩌면 이게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가 허구로 그려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진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진짜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적의 위치, 배신자의 정체,
암살 대상의 동선까지 다 파악해온 사람이 정작 매일 같은 집에서 밥을 먹던 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죠. 민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예리 패거리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호라비 냄새가 난다는 조롱, 체육복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 하나같이 어른 눈에는 잘 안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이었죠. 김 부장은 그 시간 동안 딸의 생일 선물로 뭘 살지, 어떻게 하면 딸과 가까워질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다정했지만 정작 딸에게 필요했던 건 50만 원짜리 선물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물어봐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민지는 아빠 옷이랑 같이 빨지 말라며 냄새난다고 성질을 내죠. 그런데 소파에서 잠든 아빠를 보고는 방금 한 말이 마음에 걸려 조용히 설거지를 해놓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게 정확히 아이들이 부모에게 힘든 걸 숨기는 방식입니다. 짜증은 겉으로 내뱉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챙기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감정. 민지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빠가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자녀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부모에게 가장 먼저 알리지 않는 이유도 이와 비슷해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부모가 그 문제를 자기보다 더 크게 받아들일까봐 아이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척을 합니다. 문제는 이 침묵이 오래 갈수록 부모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챌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김 부장이 딸의 이상 신호를 챙기지 못한 건 무심해서가 아니라 딸이 보여주는 신호 자체가 이미 위장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장하는 게 몸에 밴 아빠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위장하는 걸 배워버린 딸. 두 캐릭터의 대비가 주는 아이러니가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그리고 학교로 불려간 날 이 어긋남은 최악의 형태로 터집니다. 김 부장은 무릎을 꿇고 사과해요. 딸을 지키려는 선택이었지만 딸은 그 장면을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말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아빠가 굽히냐고, 왜 내 말을 안 믿냐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게 부모와 자식이 같은 사건을 겪고도 완전히 다른 걸 봤다는 사실입니다. 아빠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 딸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가다올 수 있다는 것.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뼈아픈 지점입니다. 그날 밤 민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밖에 없는데 적어도 아빠만큼은 자기를 믿어줬어야 했다고. 이 말은 원망이 아니라 사실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마저 자기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딸은 사라져요. 결국 김 부장이 뒤늦게 깨닫는 건 자기가 지켜야 할 건 딸의 안전만이 아니라 딸이 자기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지켜주려 했던 순간에 정작 딸이 필요했던 건 무릎이 아니라 자기 말을 먼저 들어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코드네임 66이 상대의 거짓말을 100번도 넘게 꿰뚫어본 사람이었다는 게 무색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어쩌면 이게 이 드라마가 액션보다 먼저 건드리는 지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걸 얼마나 놓치고 사는가를 생각해보게 하네요. 장면 뒤에 숨은 진심, 무비스였습니다.